1480년 조선을 뒤흔든 최대 성스캔들. 한 여인과 17명의 남자. 그녀의 이름은 어우동. 야사 용제총화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일찍이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점찍었다. 어우동과 계집종 둘은 매일 저녁 한양 도성을 배회했어요. 주인마님, 저기 저 선비 보세요. 나이도 젊고 코도 크네요. 힘 좀 쓰겠어요. 오, 괜찮은데? 좋아. 저 남자는 내가 가질게. 그럼 저 뒤에 오는 남자는 제가 가져도 될까요? 그래. 넌 저 남자 데려와. 더 충격적인 기록이 이어져요. 꽃 피고 달 밝은 저녁엔 정욕을 참지 못해 둘이서 도성을 돌아다녔고 새벽이 되어야 돌아왔다. 상상이 되세요? 성종시대, 성리학이 가장 강했던 그때 양반과 정실부인이 계집종과 함께 길거리에서 남자를 헌팅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성스캔들, 그 중심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실록에 기록되었고 왕은 직접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고위 관료 수십 명이 연루된 이 사건은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와 관계했던 남성들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만 받았지만 그녀 혼자만 목이 매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녀만 죽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조선시대 가장 논란적인 여성, 어우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우동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기생의 이름쯤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 알려진 사실이에요. 어우동은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정삼품 고위 관료 박윤창의 딸로 어려서부터 미모가 출중했고 시와 가야금, 춤에도 재능이 있었다고 해요. 집에 돈이 많고 자색이 있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종친과 결혼한 양반가의 영예였죠. 오늘은 실록이 감춘 이야기, 야사가 생생하게 전하는 어우동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음녀라는 오명을 쓰고 사형대에 올라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1440년 충청도 음성의 한 양반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우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본명이 아닙니다. 어루동이 원래 발음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혼인하다 또는 관계를 맺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간통녀 A씨 정도 되겠죠. 그녀의 본명은 박구마로 추정되는데 가문에서 완전히 파문당한 뒤 이름마저 제대로 불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연산군일기에는 구마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당시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로 자란 어우동은 시와 서예, 그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죠. 그녀의 작품은 문인들을 탄복시킬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능도 그녀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와 그림, 서예 작품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파괴되었어요. 음란한 여자가 쓴 작품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대동시선에는 그녀가 지은 부여회고라는 시가 실려 있지만 편찬자는 시가 뛰어나나 행실이 단정하지 않아 싣지 않는다는 주석을 달았습니다. 재능보다 정절이 중요했던 시대였으니까요. 당시 여성들에게 글쓰기와 예술활동은 사치였습니다. 심지어 양반과 여성조차도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는 건 눈총을 받는 행위였어요. 여자가 학문을 한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본분을 벗어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기생이라는 낙인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녀는 계속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력을 갈고 닦아 사람들을 탄복시킬 정도가 되었죠. 어우동의 인생이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한 건 결혼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세종대왕의 형 효령대군의 증손자인 태강수 이동과 혼인했어요. 왕실의 종친과 결혼했으니 외명부 정사품 해인이라는 품계를 받았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딸만 하나 낳았다는 거예요. 딸의 이름은 번저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건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어요. 그건 집안의 대를 끊는 중죄나 다름없었죠. 시댁의 냉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태강수 이동은 아내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생 연경비에게 빠져들었죠. 남편은 새로운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어우동은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이혼과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고려시대의 관습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종시대는 달랐어요. 성리학적 질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였죠. 이혼을 하고 싶어도 당시 조선에서 이혼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특히 여성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태강수 이동이 아내를 내쫓을 명분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야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강수 이동이 젊은 은장이를 불러 은그릇을 만들게 했다. 어우동이 은장이를 보고 좋아하여 내실로 끌어들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몰래 숨기곤 했다. 이 기록만 보면 어우동이 먼저 바람을 핀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후대 사람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어우동을 음탕한 여인으로 낙인 찍었어요. 문제는 실록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성종 7년, 1475년의 기록이죠. 태강수 이동이 기생 연경비를 매우 사랑하여 그 아내 박씨를 버렸다. 종친이 첩을 사랑한 나머지 아내의 허물을 들춰 제멋대로 쫓아낸 것이다. 진실은 이거였어요. 남편 이동이 기생 연경비에게 빠져서 아내를 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은장이와 바람났다고 모함한 거예요. 조사 결과 무고로 밝혀졌죠. 어우동은 억울해했지만 조정에서는 명령했어요. 태강수는 잠시 관직을 빼앗고 아내 박씨와 다시 결합하게 하라. 놀랍게도 이동은 왕명을 무시했어요. 아내를 친정으로 쫓아냈죠. 어우동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조선시대에 이혼당한 여자가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 아세요? 제가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그저 친정에서 눈칫밥을 먹으며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하는 신세였죠. 결국 어우동은 법적으로는 태강수의 아내였지만 실제로는 버림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쫓겨난 여성은 자결하거나 죽은 듯이 조용히 살면서 남편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딸 번좌와 함께 따로 거처를 마련했어요. 길가에 작은 집을 얻어 계집종 한 명과 함께 살기 시작했죠. 어우동은 자신의 재능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와 서화, 가야금과 거문고, 연주에 능했던 그녀는 문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집은 점차 문화살롱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고위 관료들과 유생들이 그녀를 찾아왔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음악을 즐기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술적 교류였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어우동은 기생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기생 교육을 받고 기방에 출입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생이라는 신분은 천했지만 역설적으로 양반 여성이 누릴 수 없는 자유를 제공했죠. 기생은 남성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었고 글을 쓰고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규방에 갇혀 있어야 했던 양반 여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그때쯤 야사의 기록입니다. 그 여자는 이로부터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행하였다. 그의 계집종이 역시 예뻐서 매양 저녁이면 옷을 단장하고 밖으로 나가서 예쁜 소년을 이끌어들여 여주인의 방에 들여주고 저는 또 다른 소년을 끌어들여 함께 자기를 매일처럼 하였다. 더 충격적인 기록이 이어져요. 꽃 피고 달 밝은 저녁엔 정욕을 참지 못해 둘이서 도성 안을 돌아다니므로 사람들을 꿰어내어 제 집에서는 어디 갔는지도 몰랐으며 새벽이 되어야 돌아왔다. 야사는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오가는 사람을 점 찍었는데
계집종이 말하기를 일찍이 길가에 집을 얻어서 모는 나이가 젊고 모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 만합니다 하면 그는 또 말하기를 모는 내가 맞고 모는 내게 주리라 하며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짓거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상상이 되세요? 조선시대, 그것도 성리학이 가장 강화되던 성종시대의 양반과 여인이 계집종과 함께 길거리에서 남자를 헌팅했다는 거예요. 저 남자 젊네. 주인마님께 바쳐야겠어. 좋아. 저 남자는 내가 가질게. 넌 저쪽을 가져. 이런 대화가 한양 도성 안에서 오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야사는 어우동의 특별한 습관을 기록해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든 사내에게는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문신하도록 강요했다. 전이감 생도였던 박강창. 그는 팔뚝에 어우동 세 글자를 새겨 넣었어요. 서리 감이동은 등판에다가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을 새겼죠. 한편 어우동 본인도 문신을 했어요.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의 이름을 팔뚝에 새긴 거죠.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도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을 거예요. 조선시대의 문신이라는 건 천민이나 노비, 죄수들의 표식이었어요. 양반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어우동은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남자의 몸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했고 자신도 사랑하는 남자의 이름을 새겼어요. 이건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조선 사회에 대한 도전이었죠. 나는 너의 규범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던 셈이에요. 그녀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방산수 인안이었습니다. 인안은 세종대왕의 서손자이자 계양군의 서자로 어우동의 전 남편과는 육촌 관계였어요. 왕족끼리 얽힌 복잡한 관계죠. 인안은 어우동의 재능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팔뚝에 어우동의 이름을 먹물로 새겼어요. 그만큼 그의 감정이 깊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우동이 체포되었을 때 끝까지 그녀를 변호하고 선처를 호소한 사람도 인안이었어요. 후대의 야사에는 인안이 어우동을 떠올리며 술잔 앞에서 시를 읊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남자들 명단을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방산수 인안 세종의 증손자, 어우동 남편의 육촌, 수산수 역시 왕족, 어유소 고위 관료, 노공필 사대부, 김세적, 김칭, 김희, 정숙지 모두 양반. 그리고 과거 급제자 홍찬, 중인 출신 박강창. 놀라운 건 이거예요. 왕족 두 명이 서로 사촌 관계였다는 사실이죠. 태강수 이동과 방산수 인안, 수산수. 이들은 모두 세종대왕의 후손들이었어요. 성종 11년 6월 13일 사건이 터졌어요. 의금부에서 전지하기를 방산수 인안이 태강수 이동이 벌인 아내 박씨를 간통하였으니 국문하라. 처음에는 왕족 한 명만 걸렸어요.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명단이 계속 늘어났죠. 10명, 15명, 20명. 실록에 기록된 이름만 17명이에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어요. 왕족과 고위 관료들이 한 여인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들이 서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죠. 원래 조정에서는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어요. 왕실과 사대부 가문의 체면 때문이었죠. 그때 도승지 김계창이 나섰어요. 이런 사실을 덮으면 오히려 더 나쁜 소문만 퍼집니다.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어우동은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같은 감옥에 갇힌 방산수 인안이 그녀에게 권했다고 해요. 사실대로 말하시오. 어차피 다 드러날 일이오. 그래서 어우동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명단이 쏟아져 나왔죠. 이때 신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야사는 이렇게 전하죠. 직업이라는 밀성군의 종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외출하는 어우동의 앞을 그가 가로막았다. 내가 떠들면 부인의 행실이 널리 알려지고 큰 옥사가 일어날 것이오 하며 위협했다. 박 씨는 두려워서
노비를 안으로 불러들였다. 어우동이 관계를 맺은 남자들 중에는 그녀가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노비에게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은 경우도 있었죠. 조정에서는 간통한 남자들을 모두 불러 신문했어요. 그렇지만 양반들은 모두 발뺌했죠. 저는 그녀가 기생인 줄 알았습니다. 과부인 줄 알았습니다. 첩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 같은 변명이었어요. 자신들은 양반과 정실부인과 간통한 게 아니라 천한 여자와 놀았을 뿐이라는 거죠. 신문장에서 어우동의 어머니 정씨 부인이 외쳤다고 해요. 사람이 누군들 정욕이 없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어머니는 딸을 변호하려 했죠. 그렇지만 성리학 사회에서 여자의 정욕이란 존재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살인파 김종직을 비롯한 언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음란한 행실로 풍속을 어지럽혔으니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반면 일부 신하들은 반대했어요. 김국광과 강희맹 같은 훈구파 대신들이 말했죠. 사형은 과합니다. 유배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방산수 이난도 그녀를 변호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어우동과 간통한 죄로 잡혀온 바로 그 남자가 말이죠. 심지어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그 여자는 시와 거문고, 가야금, 춤에 뛰어난 재주를 지녔습니다. 죽이기에는 재주가 아깝습니다. 그럼에도 성종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당시 성종은 패비 윤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1479년 그는 2살 연상의 왕비 윤씨를 패추했죠. 부부싸움 끝에 왕비가 왕의 얼굴을 핥히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패비 윤씨는 1482년 결국 사약을 받고 죽어요. 어우동 사건은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났죠. 성종은 말했어요.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해 여자들이 음탕한 짓을 많이 저지른다. 형벌하는 까닭은 교화를 돕고자 합니다. 어우동의 음행을 엄히 징계해 고려 말의 음란한 풍속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극형에 처함이 옳다.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유교, 통치 체제를 확립하려던 참이었어요. 그에게 어우동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구시대의 상징이었죠. 대명률에 따르면 유부녀의 간통은 장 90대예요. 태형을 치면 끝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성종은 강상죄를 적용했어요. 삼종지도를 문란하게 했다는 거였죠. 진하들이 반대했어요. 전하, 이는 과한 처사입니다. 그렇지만 왕의 뜻은 확고했어요. 1480년 10월 18일 군기감 앞에 교수대가 세워졌어요. 어우동이 끌려 나왔죠. 그녀의 나이 40살 전후였을 거예요.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은 어땠을까요? 왕족과 고위 관료들은 모두 무죄 방면되었어요. 일부는 잠시 관직을 빼앗겼다가 곧 복귀했죠.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종 13년 8월 8일 어우동과 간통한 자들은 이미 모두 석방되었다. 중인 출신 몇 명만 곤장을 맡고 유배를 갔어요. 그것도 2년 후에는 돌아왔죠. 오직 어우동만 죽었어요. 교수형이 집행되었어요. 진짜 강상죄였다면 능지처참을 당했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았죠. 교수형으로 끝났어요. 가족들도 연좌되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어우동이 죽은 것으로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우동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되어 11월 13일 종부시에서 상언을 올렸어요. 왕실 족보인 선월록에서 어우동의 이름을 삭제하소서. 왕이 윤허했어요. 어우동은 왕실 족보에서 지워졌죠. 그녀의 어머니 정씨도 친정과 시댁 족보 모두에서 삭제되었어요. 아버지 박윤창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사람의 죄가 가문 전체를 몰락시킨 거예요. 그 순간 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우동이의 오빠 박성근. 그는 어머니 정씨를 원망했어요. 왜 동생 어우동의 음란한 행동을 막지 않았느냐고. 그는 외사촌과 모의하여 종들에게 어머니를 죽이라고 사주했죠. 다행히 어우동의 딸 번좌가 이를 눈치채고 관청에 고발했어요. 박성근은 체포되어 강상죄로 처형될 운명이었는데
판결이 나기 전에 옥사했죠. 가족들은 연좌되어 서인으로 강등되고 변방으로 쫓겨났어요. 심지어 사원부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우동, 일가의 고향인 음주현을 폐연시키자. 다행히 이급배 노사신 등의 대신들이 반대해서 무산되었죠. 한 여인의 선택이 가문을 넘어 고향까지 위기에 빠뜨린 거예요. 독, 이보희 주연의 영화 어우동이죠. 이 영화는 서울 관객 47만 9천 명을 동원하는 대박을 쳤고 이보희는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영화는 역사적 사실과 많이 달랐어요. 영화에서 어우동은 기생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양반가 출신이었죠. 영화에서 성종이 어우동을 탐해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성종과 어우동의 관계는 전혀 없었어요. 영화에서 안성기가 연기한 말 없는 자객 갈매가 등장해요. 그는 어우동을 죽이려고 왔다가 그녀에게 반해 함께 도망가 동굴에서 최후를 맞죠. 완전한 픽션이에요. 그럼에도 영화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담았어요. 어우동을 단순히 음탕한 여자로 그리지 않았다는 점이죠.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부장제에 억압받은 여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한 이야기로 재해석한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어우동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음녀의 대명사로 불렸어요. 유감동, 황진이, 이구지, 대방군 부인 송씨와 함께 부도를 어긴 여성의 상징이었죠. 그녀가 남긴 시는 뛰어났다고 전해지는데 대부분 소각되었어요. 음부의 작품이라는 이유에서였죠. 대동시선의 한 편만 실렸는데 호서의 창으로 농부의 딸이었으나 단정하지 않아 그 시가 뛰어나나 씻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였어요. 재능도 지워지고 이름도 지워지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거예요. 1910년 조선이 망한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우동을 동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녀가 먼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풀려났는데 여자만 죽은 것은 불공평하다. 2000년대 이후에는 아예 피해자로 보는 시각도 생겼어요. 성리학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다는 거죠. 어우동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야사는 그녀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꽃 피고 달 밝은 저녁이면 도성을 배회하고 길거리에서 남자를 점찍고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게 한 여인. 한편 실록은 다른 진실을 전하죠. 남편에게 누명을 쓰고 버림받았고 제가 더 할 수 없었으며 노비에게 협박당하기도 한 여인. 어쩌면 어우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선택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었을까요? 어차피 버림받은 몸. 어차피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 안에서는 살 수 없는 몸이라면 차라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1480년 10월 18일 교수대에 오른 어우동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야사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진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알 수 없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우동이라는 한 여인의 삶과 죽음이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사실. 그녀로 인해 성리학적 통치 질서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 조선의 여성들은 더욱 엄격한 규범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 어우동은 죽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5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어요. 음녀로, 희생자로, 저항자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어우동의 이야기. 칠록의 기록과 야사의 전설 사이에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실 몫이에요. 조선 최대의 스캔들, 어우동.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역사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역사 속 인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